좋아요, 구독! 마켓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중국 경제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연쇄 파산하게 된다면 성장률도 타격을 받게 되지 않을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이번 주에 또 미국에서 이슈가 있잖아요. 현지 시간으로 24일부터 26일까지 잭슨홀 미팅이 열리게 됩니다. 올해 회의 주제와 또 지난해처럼 파월 의장이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번 회의 주제는 세계 경제 구조 변환인데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금요일 날 오후 11시 5분부터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잭슨홀 같은 경우에는 노타이 차림으로 아주 편한 복장으로 중앙은행 총재를 비롯해서 경제학자들이 모이다 보니까 허심탄회하게 금융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때를 전후해서 10일 전과 10일 후에 주가와 금리 변동을 보면 유난히 극심했던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회의에서 시장은 연준 의장의 세 가지 포인트를 주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로는 7월 CPI 결과를 토대로 해서 기존과 다른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식을 드러낼지 여부인데요. 종전과 같이 데이터만 보고서 결정을 내리겠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8월 달 CPI 결과를 보고서 9월 달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도 내포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충분히 놀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금리 정책과 관련된 언급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당시에도 아무래도 불확실성과 관련된 언급이 늘어난다면은 내년 이후 금리 인하가 조금 늦어질 가능성도 지금 내비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저성장이라든지 저물가, 저금리 트렌드를 보여왔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변화될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나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중립적인 자연 이자율을 놓고서 서로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번 중국 부동산과 관련된 버블이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서로가 의논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이 회의를 전후해서 국제 금융시장도 좀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잭슨홀 미팅을 전후해서 국제 금융시장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한편 또 어제 중국인민은행이 LPR 금리 인하를 좀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기의 경기 부양 효과는 누려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금리를 아무리 낮춘다고 해서 기업들이 투자가 늘어나지는 않고요. 네. 또 금융권들 같은 경우는 대규모 사정 활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부실채권을 책임지고서 대출해 줄 리도 만무합니다. 하지만 금리를 낮췄다는 것은 정부가 금융정책과 관련해서 부양 의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시장이 알려준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7월 달 신규 대출을 보니까 2009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이거와 관련해서 시중에 자금난이 더 심화되기 전에 빨리 봉쇄를 하고자 했던 게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더 큰 폭으로 내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위엔화가 1달러에 7위엔선이 지금 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금리를 더 추가적으로 내린다면은 증권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에서 많은 헛머니들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통화 관리에 더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 정부는 금리 정책 외에 다른 정책을 쓸 가능성이 높은데요. 공적 자금을 주입하는 방법이 지금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시중은행과 지방 정부가 출자를 해서 특별 사업 목적의 회사를 설립하는 거죠. SPC를 설립해서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안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특별 국채를 한 270조 원을 발행을 해서 이재 금융 상품의 부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두 문제는 확실한 효과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대규모 자금이 집행되는 점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중국의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당분간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중국의 금리 인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고 다른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하는 상황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중국 정부가 대처를 하고 있지만 미온적인 대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투자은행들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낮추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투자은행들이 주목하는 것은 지방 정부의 재정 적자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기 부양할 수 있는 그 카드가 별로 없다는 거고요. 또 주택이 과잉 공급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국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된 안정책을 내놔봐야 땜질방밖에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현재 중국에서는 투자 신탁이라든지 그림자 금융과 관련된 디폴트 문제가 지금 상당히 그 위험 수위까지 올라왔는데요. 이 때문에 7월 경제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노무라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5.1에서 4.6%로 낮췄고요.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드디어 3%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투자은행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4.7%, 네. JP 모건 같은 경우도 4.8%로 예상을 했는데 하지만 미국 쪽 자료들에 따르면 미국이 3분기 실질 성장률이 연율 기준으로 한 1.8%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는 점에서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겠지만 중국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제한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네, 중국만 지금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접한 국가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또 지난주에는 중동 국제 식탁이 모집한 고수익률 신탁 상품이 디폴트 발생했잖아요. 지금 부동산 버블 붕괴가 그림자 금융의 문제로 비화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2008년 리먼 쇼크가 터질 때 몇 가지 터닝 포인트를 시장이 무시를 해왔다가 글로벌 금융 위기를 맞았는데요. 네. 이번에도 중국도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현재 신탁 상품 4곳에 대해서 원리금 지급과 관련된 이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중농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돌아오는 144조 원의 그 자산을 운용하다 보니까 언제든 원리금 미상환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그 중농 그 그룹의 기업이죠. 그 중식 기업 집단 같은 경우에도 4군데 정도 되는 투자 신탁 운용사를 갖고 있는데요. 이쪽이 투자 규제가 워낙 느슨하다 보니까 부실 채권에 그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180조 원 정도 되는 그룹의 자산과 관련해서 얼마나 부동산 시장에 투자되어 있는지 얼마나 회수할지는 현재 시장에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는데요. 앞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불황이 좀 깊어진다면은 투자 신탁 문제가 일개 기업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제2금융권 그리고 신탁 상품, 그림자 금융 쪽으로 언제든지 파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투자는 가급적 현재 상황에서는 하지 마시고 좀 보수적인 그 측면에서 현금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도미노처럼 다 함께 넘어질 수 있으니까 중국에 대한 투자는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중국의 신탁회사는 오랜 기간 부동산 개발업체 자금줄 역할을 해왔었잖아요. 그러면 중농발 그림자 금융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된 건 아닐까요? 네, 그 2000년 헝다발 금융 위기가 이제 불거졌을 때 시장에서는 개별 기업 위험으로 지불을 했지만 이번에 중농 사태 같은 경우에는 그림자 금융과 관련된 지불 문제가 금융시장의 혼란이 언제 끝날지는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거 아니 과거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95년에 주택금융 전문 7개사가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 잔액이 105조 원 정도에 달했는데 이 중에 74%는 77조 원을 부실화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관련 대출이 무려 2조 9천억 달러 정도가 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일본의 부실 채권이 중국에 비하면 2.7%밖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많은 투자 신탁들이 지방 정부와 국유 기업의 그 대주주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정부가 암묵적인 보증을 해온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부도가 일어난다면 다른 금융기관들, 특히 은행의 이재 상품이라든지 보험사까지도 확산이 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재 상품이라든지 신탁 상품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왔던 기업들까지 연쇄적인 자금 위기에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상황에서는 언제 그 중국의 그 금융위기가 끝난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언제든 이 버블이 터질 수 있는 만큼 금융 위기도 계속 될 것으로 보시는 거네요. 그렇다면 중국 시장 지금 부동산 시장도 좋지 못한 상황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도 계속 가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상황과 비교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중국도 이런 상황을 겪게 될까요? 네, 과거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90년에 토지와 그 주택과 관련된 시가총액이 무려 2,685조 엔 정도가 됐습니다. 엄청난 규모인데요. 이게 2005년도 한 15년 뒤에는 일본 GDP의 2배인 1,000조 엔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런 그 부실채권을 막기 위해서 은행이 엄청난 자금과 시간이 들어가면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 찾아왔는데요. 네. 중국도 거의 비슷한 흐름을 지금 밟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일본처럼 그 당시에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실업률이 젊은 층의 실업률이 10%였지만 네. 중국은 21%에 달하는 상황이고요. 또 더블 디프레이션도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당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인구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인구 감소에 들어갔는데 중국은 이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구 감소, 소비 부진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시진핑 정부 같은 경우에는 IT 기업, 게임 기업, 교육 산업에 대한 다양한 통제를 하고 있는데요. 소위 말해서 그 부동산 산업을 대체한 신성장 엔진 자체가 식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일본보다 좀 심각한 잃어버린 30년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는 보고서들이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본의 상황도 심각했는데 그보다 심각한 상황이 중국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지난 6월에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악인 21.3%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7월부터는 발표를 중단하게 되는데요. 사실 다른 경제 지표도 좋지 못한 상황인데 청년 실업률만 비공개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7월 달부터 이제 졸업 시즌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보통 이제 3월 달부터 인턴 사원으로 취업을 하기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실업자들이 좀 잡히기 시작합니다. 특히 IT 기업을 비롯해서 부동산 기업 그리고 금융, 여행업종 같은 경우는 대졸자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전체 고용의 50%를 차지하는데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고용이 절반 이하로 지금 줄어들어 있던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그 베이징 대의 그 장단준 교수 같은 경우에는 도시 지역에는 9,600만 명의 청년들이 살고 있는데 이 중에 취업한 사람 3,300만 명을 재놓고 실질적으로 취업을 포기했던 사람이 1,6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공식적인 실업률 600만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중국의 실질 청년 실업률은 46.5%에 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졸업을 했을 경우에 실업자로 바로 전환가가 되고요. 특히 대졸자보다는 석사 이상 고학력자들이 실업률이 보통 2배 정도 더 높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성장 동력이 상당 부분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고 임금 감소에 따라 이 사람들의 고학력을 쓸 수 없는 사회가 되면서 중국의 그 성장 동력이 상당히 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에도 커다란 위험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중국의 성장 동력이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수출에 이어서 소비마저 급감한 상황이고 부동산 위기까지 겹치게 되면서 위안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죠. 1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상황인데 현재 위안화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위안화 1달러에 7.3 위안선이 붕괴됐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 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이 상당히 컸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최고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1달러에 7.35 위안선은 사수 그 선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국유 상업은행을 통해서 지금 매수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하지만
9월 달부터는 여행 자유에 따라서 여행 수지가 이전 6월 달만 하더라도 월 92억 달러 정도가 유출이 됐는데 앞으로 여행 수지가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또 경기 부양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이 대규모로 집행될 수가 없다는 점에서 중국의 성장 동력 하락에 따라서 위해나 절하 압력도 커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원화도 같이 동반해서 약세 흐름을 네.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그 중국 수출도 여전히 좀 부진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렇게 본다면은 현재 대중국 수출이 14개월 연속 감소를 했는데 앞으로 당분간 감소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만큼 중국 정부가 지금 대처를 하고 있지만 크게 막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원화까지 영향을 미치고 대중국 수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증시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지금 현재 그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20% 이상 떨어져가지고 네. 아무래도 약세장으로 전개가 됐고요. 또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연초 이후에 최저 수준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경기 하락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위험이 높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가들도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개인들의 이런 비관 심리가 팽배했다는 것은 이미 매도할 사람은 매도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조그만 호재에도 주가는 좀 변동성이 좀 큰 장이 찾아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 정부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대신해서 새로운 성장 엔진을 키워주는 신에너지 그리고 의료 서비스, 테크놀로지, 사이버 보안과 같은 뉴 이코노미 그 산업들 그리고 첨단 제조업 산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중국 정부가 새 성장 엔진과 관련된 새로운 그 정책 호재들이 예정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